안녕하세요. 한국의 고양이와 강아지 보호자 여러분, 닥터 콜라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반려동물 비만 관리에 관한 첫 번째 영상이라면 2편과 3편도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2편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 3편에서는 반려동물의 일일 칼로리 산정 방법과 이상적인 체중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답니다. 오늘은 2021년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발표한 고양이와 강아지 체중 조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비만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미국 동물병원 협회와 미국 비만 협회의 체중 조절 가이드라인은 비슷한데 임신과 수유 중인 반려동물을 따로 다룬 점이 조금 다르답니다. 미국 동물병원 협회는 비만 관리를 위한 핵심이 영양평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평가는 선별평가와 확장평가로 나뉘는데요. 비만은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양평가의 하위 카테고리로 비만평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선별평가는 반려동물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체중과 체지방 지수, BFI, 체중상태 점수, BCS, 근육상태 점수, MCS, 사지둘레 평가와 대변 검사. 이 논문에서는 체지방률이 45% 이상일 경우 BCS 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FI가 BCS8 9단계처럼 체지방률이 높은 환자를 구별하는데 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됩니다. 제가 앞서 힐스사의 BCS와 BFI를 결합해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지둘레 평가와 대변 검사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건강 점검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보호자분들이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차후 건강 점검 섹션에서 자세히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평가 방법은 MCS, 근육 상태 점수이며 이는 척추, 두개골, 골반 등의 근육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거나 만져보며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특히 악액질, 질병으로 인해 심한 체중 감소를 동반한 근육 손실, 이나 근육 감소증, 근육량 감소로 인한 체력 저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며 4단계로 구분된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BCS는 근육 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BFI는 체지방률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근육량을 측정하지는 못해요. 체지방량은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값으로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체지방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라 할 수 있어요. 체지방량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와 적혈구를 포함한 모든 세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량 감소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력 저하, 면역 기능 저하, 질병, 부상 또는 수술 후 회복 능력 감소. 따라서 체지방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명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MCS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확장평가는 선별평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더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비만 환자의 경우 임상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BCS가 세서 5단계가 아닌 경우와 MCS, 근육 상태 점수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관찰된 경우 확장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크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 운동량 감소, 그리고 유전적 소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다시 인간적 요인과 동물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인간적 요인에서는 보호자가 기본 식단을 과하게 급여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의 요구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거나 이미 습관화된 식단을 나중에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의 사료 그릇에 접근해서 과식할 가능성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이 섭취한 칼로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섭취한 총 칼로리를 이상적인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된 요구량과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급여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체중과 권장 칼로리는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주식단 외에 간식이나 다른 음식물을 과도하게 급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동물의 일일 총 칼로리 섭취량 중 10% 이내로 제한해야 주식단의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종종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의 경우 깃털 장난감, 고양이 나무, 운동용 바퀴 등 다양한 활동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활동량 측정기가 보호자의 동기를 높여주고 더 많은 산책이나 놀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적 요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 후에는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급여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품종은 체중 증가에 더 취약한데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비글, 노르웨이 숲고양이, 페르시안 같은 품종은 선천적으로 비만에 대한 성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상적인 체중 상태라고 해도 보호자는 항상 비만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중년기와 노년기는 체중 변화와 비만 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중년기 동안 강아지의 경우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면서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대사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품종과 각 반려동물의 수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중년기의 체중 증가가 비만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년기로 접어들면 체중 감소와 제지방량 감소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면역 기능 및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양이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 소화율이 모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율 감소는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령의 고양이에게는 에너지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사료 선택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없는 비만인 경우라면 체중 조절 사료를 선택하는데 큰 고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특정 질환을 동반한 비만이라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췌장염과 만성 신부전을 동시에 가진 반려동물의 경우 췌장염에는 저지방 식단, 신부전에는 저단백 식단이 권장되죠. 이렇게 상충하는 조건은 보호자에게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수의사들마다 조언이 다를 수 있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미국 동물병원 협회의 논문에 기반해 질병에 따른 영양 성분 조절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질병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을 추가하거나 늘려야 하는 질병,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병은 반려동물이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토피, 골관절염, 신경계 질환, 설사와 변비, 특정 성분을 배제하거나 줄여야 하는 질병, 이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제한하여야 됩니다. 음식 알러지, 요로 결석, 췌장염, 구토, 간 질환, 고지혈증, 마지막으로 특정 성분을 추가 혹은 배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당뇨, 고양이 방광염, 변비, 골관절염을 가진 비만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체중 조절 사료가 매우 유용하다고 권장됩니다. 당뇨, 고양이 방광염, 변비, 골관절염 질환을 가진 경우와 특정 성분을 추가 및 늘려야 하는 경우는 체중 조절 사료를 선택하는 데 큰 고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체중 관리가 중요한 동시에 체중 조절 사료의 주요 특징인 고단백과 식이섬유 비율 증가가 질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정 성분을 배제하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와 특정 성분을 추가 및 배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과 같은 질환에서는 저단백 식단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체중 조절 사료는 고단백과 식이섬유 비율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이처럼 사료의 성분과 질병 관리의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혼자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호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수의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작성된 만큼 보호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다룬 점이 눈에 띕니다. 비만 관리에서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비수능, 지침을 따르지 않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만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돌리는 것이 반드시 옳은 접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비만 문제의 인간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경각심 차원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의학 관련 종사자들이 반려동물 비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지식을 알려드렸다면
다음 편은 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점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닥터 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